언니라고 부르지 마. 그 여자가 내 목을 조이며 속삭였다. 30년 동안 내 인생을 살았으면서 언니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니, 숨보다 더 막힌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 눈은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가 날 선택했잖아. 내가 간신히 말하자 그 여자가 비웃었다. 선택? 넌 훔친 거야, 내 인생을.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절대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미 자매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30년 전 바뀐 두 아기, 그리고 한 할머니의 선택.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낡은 나무 상자. 손바닥만 한 크기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상자였다. 이게 뭐지? 상자를 꺼내자 쪽지 한 장이 떨어졌다. 30년 후에 열어라. 서연아, 미안하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다. 나는 멈칫했다. 30년 후라면 내가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할머니는 왜 이런 쪽지를 남긴 걸까? 에이,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상자 속에는 두 장의 출생 증명서가 있었다. 하나는 내 이름, 강서연. 2025년 10월 15일생. 그런데 다른 하나는 박지우. 2025년 10월 15일생.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뭐야 이게. 손이 떨렸다. 출생 증명서 밑에는 두 장의 아기 사진이 있었다. 한 장은 분명 나였다. 할머니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 사진과 똑같았다. 그런데 다른 한 장은 낯선 아기였다. 그 아기의 손목에는 작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병원에서 채우는 그 인식표 팔찌. 나는 더 깊이 손을 넣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30년 동안 너를 속였다. 미안하다. 넌 내 진짜 손녀가 아니야. 30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를 너무 사랑해버렸단다. 진짜 손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나는 비겁한 할머니야. 선택할 수가 없었어. 너를 포기할 수도 진짜 손녀를 외면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둘 다 놓쳐버렸지. 서연아, 부디 용서해다오. 그리고 지우를 찾아줘. 그 아이가 너의 진짜 자매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가짜였다. 30년 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는, 강씨 집안의 유일한 손녀로 살아온 나는 가짜였다. 할머니, 눈물이 났다. 아니, 눈물보다 먼저 온 건 분노였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 왜 30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야? 나는 상자를 집어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상자 속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목걸이였다. 은빛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펜던트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지우. 이 목걸이는 진짜 손녀의 태명 목걸이였던 거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목걸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회사, 전략기획팀, 내 경쟁자였던 그 여자. 그 여자가 항상 차고 다니던 낡은 팔찌. 나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전략기획팀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박지우, 30세, 전략기획팀 대리. 손이 얼어붙었다.
그 여자, 내가 3년 동안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 여자가 나의 진짜 자매? 아니, 잠깐.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누구지? 휴대폰이 울렸다. 약혼자 준혁이었다. 여보, 괜찮아? 집 정리 힘들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혁아, 응, 말해.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박지우라는 사람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긴 침묵이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서연아, 잠깐 진정하고. 알고 있었냐고. 나는 소리쳤다. 그 여자가 누군지, 왜 나랑 같은 회사에 있는지,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너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서연아,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내려다봤다. 2개의 출생증명서, 2장의 아기 사진, 1통의 편지, 하나의 목걸이. 이게 전부였다. 30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이 작은 상자 하나로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나는 상자를 꼭 안았다. 그리고 할머니 방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 왜 이러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계속 생각했다. 박지우, 그 여자, 회사에서 날 볼 때마다 던지던 그 차가운 눈빛, 마치 날 꿰뚫어 보는 것 같던 그 시선.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바뀐 아이라는 것을. 새벽 4시 나는 결심했다. 내일 회사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물어봐야 한다. 당신은 누구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상자 속 출생증명서에 적힌 그 병원. 서울 은혜산부인과. 3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나는 할머니가 남긴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박지우. 이름이 목에 닿자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야. 하지만 어쩌면 내가 가졌어야 할 이름일지도 몰라.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나는 강서연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강서연이라고.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이미 확신이 없는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박지우, 이 이름은 내가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뭐라고 물어봐야 하지? 혹시 당신 30년 전에 바뀐 아기예요? 말도 안 돼.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하잖아.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강 과장님.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박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박 대리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제 장례식이었죠? 할머니. 네. 조의금 전달했어요. 영전에 바치시길.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 옆을 지나쳐 자기 자리로 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목.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
상자 속 아기 사진에서 봤던 그 팔찌와 똑같았다. 박 대리님, 나도 모르게 불렀다. 지우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네, 그 팔찌.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가리켰다. 어디서 난 거예요?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 왜요? 그냥 예쁘길래. 거짓말이었다. 목소리가 떨려서 들킬까봐 애써 웃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병원? 제가 태어난 병원. 고아들한테 주는 인식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고아.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강 과장님. 몰랐죠?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팔찌가 제게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해주는 유일한 물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가 한 발짝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강 과장님?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혹시 제 팔찌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우는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자리로 향했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을 수조차 없었다. 뒤에서 지우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내 등에 구멍을 뚫듯이.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회사를 빠져나왔다. 상자 속에 있던 출생증명서를 가방에 넣어왔다.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갔다. 서울 은혜산부인과. 30년 전 내가 태어났다는 그곳. 아니, 박지우가 태어났다는 그곳. 아니, 우리 둘 다 태어났다는 그곳.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 골목 끝이었다. 건물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다. 깨진 유리창, 녹슨 간판, 덩굴로 뒤덮인 입구. 은혜산 부인과라는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잠긴 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 그때였다. 거기 누구세요?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길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아, 저는 그냥 혹시 그 병원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다가왔다. 이 동네에서 쭉 살았는데 그 병원은 15년 전에 문 닫았어요.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15년 전이요? 네. 그런데 왜 찾으세요? 의료 기록이라도 필요해요? 네.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구청 가보세요. 의료 기록은 다 구청으로 이관됐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다. 혹시 그 병원에서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었나요? 할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상한 일? 예를 들면 아기가 바뀌었다거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그런 소문은 못 들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네. 30년쯤 됐나? 그때 그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신입이었는데 몇 달 만에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간호사, 이름 기억하세요? 이름까지야. 근데 얼굴은 기억나요. 되게 차가운 인상이었거든. 웃을 때 눈이 안 웃는 그런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마 이 동네엔 안 살 거예요. 소문으로는 크게 성공했다던데. 대형 병원 원장이 됐다고. 대형 병원 원장. 30년 전 신입 간호사. 갑자기 그만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 아세요?
병원 이름은, 아, 맞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서울 더블유3 부인과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에요. 나는 할머니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서울 더블유3 부인과 검색하자 병원 홈페이지가 떴다. 그리고 원장 소개 페이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원장 최민재, 58세, 산부인과 전문의, 30년 경력. 사진 속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 말이 맞았다. 눈이 웃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전화번호를 눌렀다. 네, 서울 더블유3 부인과입니다. 원장님 진료 예약 가능한가요? 언제쯤 원하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급한 일이어서요. 오늘은 마감이. 잠시만요. 혹시 성함이? 강서연입니다.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강서연님, 오후 5시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시간 내주신대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침착했다. 누구세요? 최민재입니다. 서울 더블유3 부인과 원장.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제가 직접 전화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강서연 씨, 당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부고를 받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은혜산 부인과 앞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누가 지켜보고 있나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뭘 찾고 있느냐는 거죠. 상자를 열었군요. 할머니가 남긴 그 상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아세요? 30년 전 일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잖아요. 오늘 오후 5시 제 병원으로 오세요.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왜요? 당신이 뭘 안다고. 왜냐하면 최민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다. 아기를 바꾼 사람이 접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기를 바꾼 사람. 30년 전 내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차피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다.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오후 5시를 기다렸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최민재. 그 여자는 왜 아기를 바꾼 걸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그리고 왜 30년이 지난 지금 나를 만나겠다는 걸까? 오후 4시 50분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서울 더블유3 부인과는 고급스러운 빌딩 10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강서연 님이시죠?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이 나를 안내했다. 원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하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다. 들어오세요. 최민재가 책상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최민재는 차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러 온 거잖아요. 왜 아기를 바꾼 거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재의 미소가 깊어졌다. 역시 할머니 손녀답게 직설적이네요.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30년 전 10월 15일. 그날 밤 2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는 부유한 가정의 아기,
하나는 미혼모의 아기. 내 손이 떨렸다. 전 그때 신입 간호사였어요. 가난했죠. 너무 가난해서 평생 간호사로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바꾼 거예요? 아니요. 최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전 바꾸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누가 바꾼 거죠? 최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파일을 열자 30년 전 출생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아기를 바꿔주세요. 제발. 마이너스 강은영. 내 엄마 이름이었다. 아니,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름. 당신 엄마가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건강한 아기로 바꿔달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 엄마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허약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옆 침대에 건강한 아기와 바꾸기로. 그럼 박지우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예요. 그 엄마는 출산 직후 아기를 두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쉬웠죠. 증인이 없으니까. 나는 몸을 떨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던 그 엄마가, 그리고 전 그 대가를 받았어요. 당신 가족한테 30년 동안 덕분에 이 병원을 차릴 수 있었죠. 최민재가 차를 내 앞으로 밀었다. 마시세요. 진정하셔야 할 거예요. 나는 차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쏟을 뻔했다. 한 모금 마셨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알았어요. 3년쯤 지나서. 그리고 저한테 말했죠. 진짜 손녀를 찾아달라고. 찾았어요? 찾았죠. 박지우.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럼 왜? 할머니가 포기했어요. 이미 당신을 너무 사랑한 뒤였거든요. 나는 차를 마저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두 아이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당신은 키우면서 박지우는 몰래 후원하면서. 후원? 고아원 후원금, 학비, 생활비. 다 할머니가 보낸 거예요. 익명으로. 나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 그리고 박지우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해줬어요. 뭔데요? 당신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추천서를 써줬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우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최민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가리켰다.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 주차장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박지우였다. 그녀는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뭐예요? 지우가 왜 여기? 제가 불렀어요. 당신이 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래? 갑자기 어지러웠다. 시야가 흐려졌다. 차에 뭘 탔어요? 진정제요. 조금만 자세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나는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박지우의 차가운 얼굴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방에 있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다. 내 집이었다. 내 침실. 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깨어났네요. 나는 화들짝 놀라 옆을 봤다.
준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준혁? 목소리가 갈라졌다. 물 마셔요. 준혁이 물잔을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요. 그냥 물. 어떻게 믿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아, 나 아직 당신 약혼자예요. 약혼자? 나는 비웃었다. 약혼자가 약혼자를 속여요? 박지우한테서 돈 받고 나한테 접근한 사람이.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다. 진정제 때문에 아직 힘이 없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요.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한테 친절하게 굴지 말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다. 들어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요? 당신이 날 이용했다는 거? 그 여자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난 지우 편도 당신 편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그때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 왔어요. 박지우.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는 달랐어요. 다른 애들과 말이 없었고 항상 혼자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왔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요? 난 호기심에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준혁이 고개를 떨궜다. 지우는 특별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난 그 아이가 좋아졌어요. 나는 손톱을 깨물었다. 하지만 우리 반 애들이 지우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가난하다고, 매일 놀리고 물건을 숨기고 급식을 못 먹게 하고. 당신은요? 당신은 뭐 했어요? 준혁이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뭐라고요? 난 겁쟁이였어요. 같이 괴롭힘 당할까봐 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지우는 6개월 만에 자퇴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마지막 날 지우가 내 책상에 쪽지를 남겼어요. 준혁이 지갑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다. 너만 믿었는데. 단 5글자였다. 그 후로 12년 동안 난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밤마다 꿈에 지우가 나타났어요. 날 원망하는 눈으로. 준혁이 나를 봤다. 그러다 5년 전 지우를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속죄하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우는 날 기억조차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우가 제안했어요. 거래를. 거래? 지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대요. 5년 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우는 복수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그게 당신이었죠. 그래서 나한테 접근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준혁이 소리쳤다. 지우는 그냥 당신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을 했잖아요. 나한테 청혼까지 했잖아요. 준혁이 눈을 감았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을 만나면서 난 당신한테 빠졌어요. 처음엔 임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됐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믿을 수가 없었다. 지우는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한테 청혼했을 때 내가 선택해라고 했죠.
나냐, 서연이냐. 그래서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당신은 둘 다 선택하려고 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대신 웃음이 나왔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믿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요? 서연아,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준혁이 일어섰다. 서연아, 지우를 조심해요. 그 애는 정말로. 뭐요? 위험하다고요?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요? 나는 준혁을 똑바로 봤다. 당연하죠.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빼앗긴 채로 당신이라도 미쳐 있을 거예요. 준혁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나가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준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한 곳으로 향했다. 박지우의 집. 인사팀 친구에게 부탁해서 주소를 알아냈다. 낡은 빌라 3층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지우의 목소리였다. 강서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지우가 서 있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여길? 인사팀 아는 사람 있어요. 지우가 비웃었다. 역시 당신은 뭐든 쉽게 얻네요. 인맥도. 들어가도 돼요? 왜요? 불쌍한 고아의 집이 궁금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우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요. 집은 작았다. 원룸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앉아요. 지우가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팔짱을 꼈다. 그래서요? 뭘 얘기하고 싶은데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요? 우리가 바뀐 아기라는 거요.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5년 전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직접.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전 평생 궁금했어요. 왜 나만 버려졌는지, 왜 나만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출생 기록을 추적했어요. 3년이 걸렸죠. 그리고 할머니를 찾았어요. 지우가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날 보자마자 울었어요. 지우야, 미안해라고 하면서. 나는 숨을 참았다.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요. 내가 원래 강씨 집안의 손녀였다는 것. 하지만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지우가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 할머니는 날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서연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난 선택받지 못한 아이라는 걸.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는 걸. 할머니는 나한테 돈을 주려고 했어요. 보상이라면서. 웃기죠? 30년 동안의 지옥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우가 일어섰다. 난 돈을 안 받았어요. 대신 요구했죠.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두 손녀를 다 지키려고 했죠. 우리가 만나서 화해하길 바랐나 봐요. 지우가 창밖을 봤다. 하지만 난 화해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요? 지우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낀 걸. 뭐요? 버림받는 기분. 혼자인 기분.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 기분.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30년 동안 따뜻한 집에서 할머니 사랑받으며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건 원래 내 인생이었어요. 지우가 소리쳤다. 당신이 산 30년은 내 거였어요. 당신이 받은 사랑은 내 거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미안해요. 감정적이 됐네요. 별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지우 씨, 돌아가요, 강 과장님. 아니, 강서연 씨. 지우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지우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당신이 잃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나는 문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기 전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 준혁 오빠한테 잘해줘요. 그 사람 정말 당신 좋아하거든요. 내가 질투할 만큼.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엉망이었다. 소파는 뒤집혀 있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침실로 달려갔다. 침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파지 마. 다음엔 당신 차례야. 손이 떨렸다. 누가 이런 짓을? 최민재? 아니면 다른 누군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지금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최민재 씨 아세요? 서울 더블유 산부인과 원장.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어젯밤 최민재 씨가 병원에서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당신이더군요. 뭐라고요?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진술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민재가 실종됐다고? 어제 날 만난 후에? 그럼 날 집까지 데려다 준 사람은 누구지? 준혁이라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진정제 때문에 모든 게 흐릿했다. 혹시 준혁이 아니었던 걸까?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준혁아, 어제 날 집까지 데려다 준 거 맞아? 무슨 소리야? 난 어제 너 집에서 나온 다음에 너 안 봤는데. 뭐라고? 어젯밤 9시에 너 집 나왔잖아. 그 후론 연락도 없었고. 그럼 누가 날?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떨렸다. 어제 날 병원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최민재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사진 한 장. 사진을 열자 숨이 막혔다. 최민재였다. 묶여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박지우였다. 지우가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문자가 또 왔다. 언니,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나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자의 답장을 보낸다. 만나요. 어디든. 답장은 즉시 왔다. 힐튼 호텔 1층 카페. 30분 후.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지우는 최민재를 납치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을 암시했다. 나일까? 준혁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 카페로 들어섰다.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박지우. 그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왔네요, 언니.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왜요? 우린 같은 날 태어났는데. 어쩌면 쌍둥이였을지도 모르잖아요. 최민재는 어디 있어요? 지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안전한 곳에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증거인멸 때문이죠. 지우가 태연하게 말했다. 최민재는 30년 전 범죄의 공범이에요. 그 여자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예요. 그래서 납치한 거예요? 납치가 아니라 보호예요. 지우가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최민재가 30년 동안 모은 기록이에요. 진료 기록, 동거래 내역, 협박 내용. 전부 다.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야 하니까요. 뭐요? 지우가 나를 똑바로 봤다.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길 건지 아니면 묻을 건지. 이 USB에는 당신 엄마 얘기도 들어있어요. 당신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바꾸길 원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전부 다요. 나는 숨이 막혔다. 만약 이게 세상에 나가면 당신 엄마는 범죄자가 돼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명예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지우가 웃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그 범죄로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묻으면 아무도 몰라요. 당신은 계속 강서연으로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지우가 팔짱을 꼈다. 자, 선택하세요. 나는 USB를 꽉 쥐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지우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전 한 번도 재밌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 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들려줄게요. 제 이야기를. 전생 후 3일 만에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기록상으론 미혼모가 버리고 간 아기. 이름도 없었죠. 박지우라는 이름은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다들 고아원에서 자라는 줄 알았죠. 하지만 5살 때 첫 입양 시도가 있었어요. 지우가 눈을 감았다. 한 부부가 저를 데려갔어요. 예쁜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전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구나 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돌려보내졌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부부한테 친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필요 없어졌죠. 마치 반품하듯이 저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놨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후로 6번 더 있었죠. 7번이나요? 네. 7번 입양됐다가 7번 버려졌어요. 지우가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생각보다 키우기 힘들어서, 친자식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한 번은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였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처음엔 슬펐어요. 울고 또 울었죠. 하지만 2번째부터는 화가 났어요. 3번째부터는 무감각해졌어요. 지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7번째 버려진 후 전 결심했어요. 다신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네. 전 친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버려질 텐데
뭐하러 정을 쌓아요? 지우가 창밖을 봤다. 중학교 2학년 때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후원자가 생겼다고. 할머니였어요? 네. 익명 후원자였어요. 매달 생활비, 학비, 용돈까지 전부 다 대주셨죠.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죠. 왜 나한테만 이런 걸 해주는 거지?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3년 동안 추적했어요. 후원금 출처를 찾으려고. 그리고 결국 찾았죠. 지우가 나를 봤다.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전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머니가 뭐라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안아줬어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진실을 말했어요? 처음엔 말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말했죠. 지우가 눈을 감았다. 넌 원래 우리 손녀였어. 하지만 병원에서 바뀌었어. 그리고 나는 너 대신 다른 아이를 키웠어. 그게 당신이었죠. 강서연. 지우가 눈을 떴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지우야, 용서해줘. 하지만 서연이도 내 손녀야. 난 둘 다 사랑해라고. 할머니는 당신도 사랑했어요. 사랑? 지우가 비웃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한 아이를 고아원에 30년 동안 방치하는 게. 하지만 후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전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필요했어요. 안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밤에 잘 자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그걸 다 받았잖아요. 30년 동안. 제목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지우 씨, 전 당신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공평하게 당신도 느껴봐야 해요. 잃는 기분을, 혼자가 되는 기분을. 지우가 가방을 들었다. USB는 가지세요. 3일 드릴게요. 3일 후에 결정하세요. 진실을 밝힐 건지 묻을 건지.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지우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둘 다 무너지는 거죠. 당신의 가족 명예도 제 복수도. 그리고 묻으면? 당신은 계속 강서연으로 살고 전 계속 박지우로 살아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우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아, 하나 더. 뭐요? 준혁 오빠 말이에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 사람 진짜 당신 사랑해요. 제가 봐도 확실해요. 그게 무슨. 하지만 불쌍하죠.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고. 지우가 웃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어때요? 어차피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 사람까지 가질 필요 있어요? 당신이 준혁을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기보단. 지우가 나를 돌아봤다. 그 사람이 절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 선택하는 걸 보고 싶어요. 당신 대신에.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아서 USB를 내려다봤다. 3일.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묻을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어디야? 괜찮아? 응. 지우 만났어? 어떻게 알았어? 지우가 문자 보냈어.
서연이랑 만났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혁아, 응? 너, 지우 좋아하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솔직하게 말해줘. 난 알아야겠어. 준혁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답이었다. 좋아했어. 12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아, 난 너도. 그만해. 뭐? 더 이상 말하지 마. 제발.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택시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었다. 왜 여기? 기다렸어. 2시간 동안. 준혁이 일어섰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었어? 비밀번호 바꿨잖아. 서연아, 들어줘. 제발. 할 말 없어. 있어. 많아.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난 널 사랑해. 거짓말. 진짜야. 그럼 지우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우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내가 배신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지만 널 만나면서 달라졌어. 처음엔 임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됐어.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나 지금 당장 선택할게. 너. 지우한테 미안하지만 난 너를 선택해. 나는 손을 뺐다. 필요 없어. 서연아. 넌 평생 후회할 거야. 지우를 선택 안 한 걸. 아니야. 맞아. 나는 준혁을 똑바로 봤다. 넌 평생 지우한테 빚진 것처럼 살았잖아. 1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사람이 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이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사과하지 마. 그냥 가줘. 서연아. 가라고. 나는 소리쳤다. 준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도 이제 혼자다. 지우처럼. 그날 밤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30년치의 기록이었다. 진료 기록, 동거래 내역, 최민재와 엄마의 통화 녹음, 협박 편지들. 전부 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하나. 최종 진술. MP4. 클릭했다. 화면에 최민재가 나타났다. 묶여있는 상태였다. 강서연 씨.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해줄게요. 진실을. 최민재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아기를 바꾼 건 당신 엄마예요. 하지만 그걸 허락한 건 접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난 후에도 선택하지 못했죠. 최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박지우예요.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영상이 끝났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답을. 3일이 지났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밝히기로. 어머니의 명예가 무너지든 내 정체성이 흔들리든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최민재를 직접 만나는 것.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민재를 만나고 싶어요.
어디 있나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주소 보냅니다. 혼자 오세요. 경찰 부르면 최민재는 영원히 못 찾습니다. 주소를 확인했다.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황량했다. 깨진 창문, 녹슨 철문, 쓰레기로 가득한 마당. 여기가 맞나?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인기척이 없었다. 강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지우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마스크를 쓴 채. 지우 씨, 따라오세요. 지우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더 황량했다. 부서진 기계들, 녹슨 철골, 깨진 유리 조각들. 여기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옛날 섬유 공장이요. 20년 전에 문 닫았대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였다. 조심하세요. 계단이 낡았어요. 나는 지우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한방 앞에 섰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지우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들어가세요. 방 안에는 최민재가 있었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제갈은 물려있지 않았다. 최민재가 나를 보며 힘없이 말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문 밖에 서서 지켜봤다. 30분 드릴게요. 원하는 거 다 물어보세요. 지우가 문을 닫았다. 나와 최민재 단둘이 남았다. 왜 왔어요? 최민재가 물었다. 진실을 듣고 싶어서요. 직접 영상으로 다 말했잖아요. 영상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최민재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최민재가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전 이미 끝났어요. 30년 전 그날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95년 10월 15일 밤이었어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그때 은혜산부인과의 신입 간호사였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죠. 그날 밤 2명의 산모가 거의 동시에 진통이 왔어요. 한 명은 VIP실의 강은영 씨, 당신 엄마죠. 다른 한 명은 일반실의 미혼모였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가짜 이름을 썼죠. 김영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가짜였어요. 최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두 아기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난 건 미혼모의 아기. 건강하고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그게 나? 아니요. 최민재가 나를 봤다. 그게 박지우예요. 나는 숨을 참았다. 10분 후 강은영 씨도 아기를 낳았어요. 역시 여자아이. 하지만 최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아기는 약했어요.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울음소리도 약하고 피부색도 안 좋았어요. 강은영 씨가 아기를 보고 울었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실망의 눈물이었죠. 엄마가 이 아이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전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강은영 씨는 믿지 않았어요. 최민재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강은영 씨가 저를 불렀어요.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꿔주세요라고 했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바꾸라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옆방 아기요. 그 건강한 아기로 바꿔주세요. 돈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전 거절했어요. 처음엔 그건 범죄라고 했죠. 하지만 했잖아요. 네.
최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강은영 씨가 5천만 원을 제시했어요. 1995년 5천만 원이요. 가난했던 전 그 돈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바꾼 거예요? 아니요. 최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건 너무 큰 죄였으니까. 그럼 누가? 강은영 씨가 직접 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그날 밤 3시쯤이었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강은영 씨가 혼자 일어나서 옆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기를 바꿨어요. 미혼모는 출산 후 기절해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죠.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두 아기가 바뀌어 있었고 강은영 씨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평생 입 다물게요라고. 최민재가 눈물을 흘렸다. 전 겁쟁이였어요. 신고해야 했는데 못했어요.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덮은 거예요? 네. 다음 날 아침 미혼모가 깨어났어요. 자기 아기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요? 아기가 바뀐 걸?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느꼈을 거예요. 최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미혼모가 사라졌어요. 아기를 두고. 뭐라고요? 병원비도 안 내고 그냥 사라졌어요. 아마 확신했던 거겠죠.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진짜 내 친엄마는 살아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최민재가 나를 봤다. 강은영 씨는 당신을, 아니, 박지우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딸로 키웠죠. 할머니는 언제 알았어요? 3년 후에요. 강은영 씨가 산후 우울증으로 입원했을 때 실수로 할머니한테 말해버렸대요. 할머니는 충격받았죠. 하지만 이미 당신을, 박지우를 너무 사랑한 후였어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 손녀를 찾아달라고. 전 찾았어요. 고아원에 있더군요.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지금의 나. 네. 당신이 진짜 강씨 집안의 손녀예요. 박지우가 당신 인생을 산 거예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박지우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진짜 강서연이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최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전 제안했어요. 진짜 손녀를 익명으로 후원하고 두 사람을 같은 회사에 취직시키자고. 왜요? 할머니가 원했어요. 두 아이가 만나길, 서로를 알아가길. 최민재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실패했죠. 두 사람은 만났지만 서로를 미워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 여기 있네요. 박지우한테 잡혀서. 최민재가 나를 봤다. 당신은 뭘 선택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진실을 밝히면 강은영 씨는 범죄자가 돼요. 그리고 당신은, 나는 뭐요? 당신은 정체성을 잃어요. 30년 동안 산 삶이 거짓이 되는 거죠. 최민재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묻으면 박지우는 평생 복수심에 갇혀 살 거예요. 선택하세요. 당신의 삶을 지킬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문이 열렸다. 지우가 들어왔다. 시간 다 됐어요. 나는 일어섰다. 지우 씨. 네. 나는 누구예요? 지우가 멈췄다. 뭐라고요? 최민재 씨가 말했어요.
내가 진짜 박지우라고. 당신이 진짜 강서연이라고.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전 복수하려는 거예요. 강서연한테. 아니, 박지우한테. 하지만 나는 당신은 강서연으로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지우가 웃었다. 당신은 할머니 사랑받고 따뜻한 집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 받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혼자였어요.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제 공평해져야 해요. 어떻게요? 당신도 잃어야 해요. 나처럼. 지우가 문을 가리켰다. 나가세요. 그리고 3일 안에 결정하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지우를 똑바로 봤다.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전부 다. 지우의 표정이 변했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강은영 씨가 죄인이든 내가 정체성을 잃든 이제 끝내야 해요. 그리고 최민재 씨를 풀어줘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우가 비웃었다. 당신 정말 바보네요. 뭐라고요? 진실을 밝히면 당신도 무너져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우를 봤다. 당신이 평생 이 복수에 갇혀 사는 게 싫으니까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입 닥쳐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면 당신은 평생 괴물로 살아야 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지우가 소리쳤다. 전 이미 괴물이에요. 30년 동안 괴물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우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처? 네. 너무 깊은 상처.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상처. 나는 지우를 안았다. 지우는 처음엔 밀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곧 힘이 풀렸다. 나요. 나달라고요. 싫어요. 나는 더 세게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 인생을 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해요. 지우가 떨기 시작했다. 왜 이래요? 왜 날 안아줘요? 내가 안아주고 싶어서요. 전 당신을 미워하는데.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날 선택해줬으면 좋겠었어요. 알아요. 나는 지우를 아는 채 함께 울었다. 최민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참 후 지우가 몸을 떼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고통스러운 걸 보고 싶었을 뿐인데. 지우가 최민재를 봤다. 풀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제 의미 없어요. 지우가 최민재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박지우 씨. 최민재가 자유로워지며 손목을 주물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자수할게요. 30년 전 일도, 이번 일도. 최민재가 나를 봤다. 당신도 진술해야 해요. 강은영 씨에 대해서. 알겠어요. 우리는 함께 공장을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해가 완전히 진 후였다. 이제 끝이에요. 지우가 하늘을 봤다. 30년 만에. 아니요. 나는 지우를 봤다.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요. 지우가 나를 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경찰서로 가기로 했다. 세 사람 모두 함께. 최민재는 30년 전의 방조제와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해 자수하기로 했고, 나와 지우는 증인으로 진술하기로 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다. 지우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최민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강서연 씨, 최민재가 뒤에서 말했다. 네, 미안해요. 진심으로. 제가 그날 밤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지우가 말했다. 최 원장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할머니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최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손녀가 아니었는데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에요. 최민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할머니는 당신을 3년 동안 키웠어요. 밤마다 안아주고 우유 먹이고 재우면서요. 그 시간 동안 이미 당신은 할머니의 손녀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손녀를 찾았을 때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둘 다 사랑했으니까. 지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그럼 할머니는 고통스러웠겠네요. 평생? 네. 아마 매일 밤 울었을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할머니,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았던 거구나. 그 순간이었다. 조심. 지우가 소리쳤다. 정면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우리 차선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지우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차가 미끄러졌다. 그리고 충돌했다. 쾅!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춰 있었다. 에어백이 터져 있었다. 으윽! 머리가 아팠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지우 씨, 옆을 봤다. 지우도 에어백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지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최민재가 쓰러져 있었다. 뒷좌석은 에어백이 없었다. 최 원장님,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최민재는 의식이 없었다. 이마에서 피가 많이 흘렀다. 119 불러요.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때 트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트럭 운전사가 내렸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였다.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가왔다. 뭔가 이상했다. 사고를 냈는데 너무 침착했다. 당신, 일부러 들이받은 거죠? 지우가 남자를 노려봤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쳤다. 남자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 최민재를 내놓으세요. 뭐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오늘 여기서 끝장내야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요.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나는 피했지만 팔에 긁혔다. 으악! 강서연 씨. 지우가 달려들어 남자를 밀쳤다. 남자가 비틀거렸다. 도망쳐요. 빨리. 지우 씨는요? 전 괜찮아요. 최민재 씨 데리고 도망쳐요. 나는 최민재를 끌어냈다. 무거웠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끄는 건 너무 힘들었다. 남자가 다시 일어났다. 지우가 그 앞을 막아섰다. 비켜요. 싫어요. 지우가 팔을 벌렸다. 최민재를 죽이고 싶으면 저부터 죽여요. 왜 막아요? 당신도 그 여자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맞아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말도 안 돼.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지우가 팔로 막았다. 칼이 지우의 팔을 그었다. 피가 쏟아졌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망쳐요. 빨리. 지우가 쓰러졌다. 남자가 다시 칼을 들었다. 이제 끝이에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남자는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경찰이 그를 쫓아갔다. 나는 지우에게 달려갔다. 지우 씨, 정신 차려요. 지우가 눈을 떴다. 괜찮아요? 제가 할 소리예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지우가 웃었다. 평생 누군가를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지켜지거나 버려지거나.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지우의 눈이 감겼다. 지우 씨, 지우 씨. 구급차가 도착했다. 3일 후 병원. 나는 지우의 병실 앞에 서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칼에 깊이 베었지만 신경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최민재도 의식을 되찾았다. 뇌진탕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왼팔에 깁스를 하고. 왔어요? 지우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 어때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진통제 먹어서.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우가 천장을 봤다.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당신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이상하죠? 평생 당신을 미워했는데. 지우가 나를 봤다. 당신을 안았을 때 깨달았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지우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연히 화날 권리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혁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뗐다. 준혁?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지우, 괜찮아? 준혁이 지우에게 꽃을 건넸다. 고마워요, 오빠. 지우가 꽃을 받았다. 준혁이 나를 봤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요. 나는 지우에게 눈짓하고 복도로 나왔다. 준혁이 문을 닫고 따라왔다. 사고 소식 들었어. 많이 놀랐어. 응. 괜찮아? 응.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응? 나 결정했어. 뭘? 준혁이 나를 똑바로 봤다. 지우를 선택할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래. 미안해. 사과하지 마. 당신 마음이잖아. 나는 웃었다. 사실 알고 있었어. 당신은 평생 지우를 사랑할 거라는 거. 그리고 난 그게 괜찮아. 지우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누군가 사랑해줘야 해. 준혁의 눈이 붉어졌다. 고마워, 서연아. 고맙긴. 그냥 지우 잘 챙겨줘. 그럴게. 준혁이 돌아서려다 멈췄다. 서연아, 너도 행복해. 응, 너도. 준혁은 병실로 돌아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다.
이제 정말 끝이다. 준혁과도 옛 삶과도. 일주일 후 최민재가 정식으로 자수했다. 30년 전 방조제와 이번 납치 사건.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나도 진술했다. 어머니, 강은영 씨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아기를 바꿨는지, 그리고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형사가 말했다. 참고로 강은영 씨는 이미 돌아가셨죠? 네. 5년 전에. 그럼 처벌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기록으로는 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왔다. 하늘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강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우였다. 팔에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왜 여기? 저도 진술하러 왔어요. 지우가 다가왔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할머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가 남긴 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달 만에 오는 거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우가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서 할머니가 사셨구나. 응. 30년 동안. 나는 할머니 방으로 갔다. 첫 번째 상자를 발견했던 그 벽장. 다시 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손을 넣었다. 느낌이 왔다. 또 다른 상자였다. 상자를 꺼냈다. 첫 번째 것보다 더 낡았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는? 지우가 주변을 살펴봤다. 이거 아닐까요? 지우가 할머니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한번 해봐요. 나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찰칵. 열렸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서연아, 그리고 지우야.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나와 지우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서연아,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 둘은 이미 진실을 알았겠구나. 그리고 아마 서로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는 둘 다 내 손녀야. 혈연이든 아니든 너희 둘 다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손녀였어. 서연아, 아니, 지우야. 너를 처음 안았을 때 할머니는 알았어. 내가 내 운명이라는 걸. 3년 동안 너를 키우며 행복했어. 정말로.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할머니는 무너졌어. 진짜 손녀를 찾아야 했지만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우야. 진짜 서연아. 너를 찾았을 때 할머니는 울었어.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는 너를 보며 할머니의 죄를 느꼈어. 너한테 가족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구나. 그래서 할머니는 선택했어. 둘 다 지키겠다고. 비겁한 선택이었을까?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너희 둘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 상자를 남겨. 이 상자 안에는 너희의 진짜 출생 기록이 들어있어.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사진들. 그리고 너희 엄마의 편지. 지우의 친엄마, 그 미혼모가 남긴 편지야. 할머니가 10년 전에 찾아냈어. 그리고 이 상자에 넣어뒀어.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야. 진실을 세상에 밝힐지 묻을지. 하지만 할머니가 바라는 건 하나야. 부디 서로를 용서해 주렴. 너희는 둘 다 피해자야. 그리고 둘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할머니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손녀들아.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자 우리는 동시에 울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지우에게.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 지우야. 엄마야. 아니,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겠지. 너를 버린 사람인데. 엄마는 19살에 너를 낳았어. 아빠는 없었어. 그냥 실수였어. 출산 후 엄마는 너를 봤어. 작고 예쁜 아기. 하지만 엄마는 너무 어렸어.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잠든 사이 누군가 너를 바꿨어. 깨어나 보니 다른 아기가 있었어. 엄마는 알았어. 이건 내 아기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도망쳤어. 너무 무서웠거든. 미안해, 지우야.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길 바라며. 이 편지가 너한테 닿을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을 남겨. 지우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가 못해준 사랑을 다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디 행복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지우는 편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지우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날 사랑했대요. 그래. 사랑했어. 그런데 왜 버린 거예요? 엄마도 너무 어렸던 거야. 무서웠던 거야. 지우는 한참을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할머니 방 바닥에서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품고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보냈다. 떠날 수가 없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이 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엄마의 편지를 품에 안은 채 나는 할머니 방에 앉아서 두 번째 상자를 더 뒤졌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DNA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1 강서연 고아원 기록명, 피검사자 2 강은영 모, 결과 모자관계 확률 99.99%, 피검사자 1 박지우 병원 기록명, 피검사자 2 강은영 모, 결과 모자관계 없음 0%. 숨이 막혔다.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나는 강은영의 친딸이 아니었다. 고아원에 있었던 그 아이가 진짜 강씨 집안의 딸이었다. 그리고 나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 아래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사립탐정 보고서, 의뢰인 강할머니, 조사 대상 미혼모 김영희 가명, 조사 기간 2015년 1월, 2015년 6월, 조사 결과, 실명 이지은 1976년생, 현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업 카페 운영, 가족사항 기혼, 남편과 딸 1명 재혼 가정, 추가사항, 대상자는 1995년 출산 후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 2000년 현재 남편과 결혼, 딸 출산, 현재 안정적인 가정생활 중, 1995년 출산건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모르는 것으로 추정. 대상자는 매년 10월 15일마다 서울 은혜산 부인과 터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됨. 탐정 의견. 대상자는 30년 전 일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현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사진을 꺼냈다. 카페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온화한 얼굴이었다. 이 사람이 내 친엄마. 입술을 깨물었다.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3-45 카페 달빛. 새벽이 되자 나는 결심했다. 부산으로 가기로. 친엄마를 만나기로. 지우를 깨웠다. 지우 씨. 지우가 눈을 비볐다. 같이 부산 갈래요? 부산? 왜요? 내 친엄마가 있어요. 거기. 지우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할머니가 찾아내셨어요. 지우가 일어나 앉았다. 언제 갈 건데요? 지금. 바로. 같이 갈게요. 부산. 해운대. 우리는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3시간이 걸렸다. 해운대 해변이 보였다. 여기. 예쁘네요. 지우가 창밖을 봤다. 응. 우리는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다. 카페 달빛. 작고 아늑한 카페였다. 해변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가. 나는 카페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들어갈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잠깐만. 나는 숨을 고르려고 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30년 만에 친엄마를 만나는 거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안녕하세요. 전 당신이 30년 전에 낳은 딸이에요? 말이 안 됐다.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혼자 하지 마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 따뜻한 음악이 흘렀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평일 아침이라 한산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진 속 그 여자였다. 이지은. 내 친엄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문하시겠어요? 여자가 친절하게 물었다. 아, 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지우가 대신 주문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자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계속 그 여자를 봤다. 40대 후반이지만 어딘가 젊어 보였다. 그리고 나와 닮았다. 눈매가 비슷했다. 저 사람이에요? 지우가 속삭였다. 응.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 여자가 커피를 들고 왔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커피를 내려놓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나를 빤히 봤다. 손님. 네. 혹시 전에 본 적 있나요? 아, 아니요. 그런가. 근데 왠지 낯이 익네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다. 나는 커피를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쏟을 뻔했다. 진정해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지금 말할 거예요? 응.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일어났다. 카운터로 다가갔다. 여자가 나를 봤다. 뭐 필요하세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뭔데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995년 10월 15일에 대해 기억하세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서울 은혜산부인과. 거기서 아기를 낳으셨죠?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누구예요? 제 이름은 강서연이에요.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우예요. 당신 딸. 여자가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다. 우리는 카페 뒷문으로 나왔다. 여자는 잠깐만요라는 팻말을 걸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카페 뒤쪽 작은 사무실로 우리를 데려갔다.
앉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앉았다. 여자는 한참 동안 나를 봤다. 정말 지우예요? 네. 어떻게 날 찾았어요? 할머니가 찾아주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떨궜다. 그분이 날 찾았구나. 네.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버린 아기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왜 버린 거예요? 나는 그 질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왜 날 두고 떠난 거예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난 너무 어렸어요. 19살이었어요. 아빠는 없었어요. 그냥 어린 실수였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다. 부모님은 날 쫓아냈어요. 그런 애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를 키웠어요. 9개월 동안.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산할 때 난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였거든요. 그래도 널 낳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내 아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나를 봤다. 근데 잠에서 깼을 때 넌 사라져 있었어요. 뭐라고요? 다른 아기가 있었어요. 널 본 지 몇 시간 만에. 나는 숨을 참았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못 본 건가 했죠. 근데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어요. 그 아기는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었어요. 울음소리도 얼굴도 달랐어요. 그럼 알았던 거예요? 바뀐 걸? 네. 확신했어요. 여자가 눈을 감았다.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기가 제 아기 맞나요? 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확실하다고. 하지만 난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거라는 걸.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진실을 밝히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난 19살이었어요.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부모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울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그 바뀐 아기를 두고. 미안해요. 난 정말 최악의 엄마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가 나야 했다. 미워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였다. 19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기를 빼앗긴 피해자.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부산으로 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창밖을 봤다.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현재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분은 알아요? 당신 과거를?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5년 전에 재혼했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여자가 나를 봤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너를 생각했어요. 지우는 지금 몇 살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행복할까?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있네. 지우야,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나를 버린 사람을. 하지만 이 사람도 선택권이 없었다. 19살 미혼모.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기까지 빼앗기고.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여자를 봤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야,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도. 여자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고마워, 지우야. 우리는 1시간쯤 더 얘기했다. 지난 30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여자는, 이지은 씨는 말했다. 지금 당장 엄마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 가끔 연락해도 될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럴게요. 이지은 씨가 명함을 꺼냈다. 내 번호야. 언제든 전화해. 나는 명함을 받았다. 카페 달빛 대표 이지은. 우리가 일어서려는데 이지은 씨가 말했다. 아, 그리고. 네. 그 아기. 내 대신 키워진 아기는 어떻게 됐어? 나는 지우를 봤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전데요. 이지은 씨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아기. 바뀐 아기. 아니, 그럼 너는 진짜 강씨 집안 손녀예요. 근데 고아원에 버려졌죠. 이지은 씨가 입을 막았다. 세상에. 그리고 서연이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30년 동안. 이지은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그럼 둘 다. 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지우가 웃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왔어요. 이제 우린 같은 편이거든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이지은 씨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너희 둘 다한테. 정말 미안해. 카페를 나올 때 나는 뒤돌아봤다. 이지은 씨가 창밖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요? 지우가 물었다.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찾아온 거? 아니, 오길 잘했어. 나는 바다를 봤다.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그러게요. 지우도 바다를 봤다. 이제 뭐해요? 서울 가야죠. 그리고 나는 지우를 봤다. 새로 시작해야죠. 우리 둘 다. 같이요? 같이. 지우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다. 두 여자. 바뀐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서울. 3일 후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더 이상 강서연으로 살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지우도 사직서를 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름부터 바꾸려고. 진짜요? 응. 법적으로 원래 이름으로. 그럼 박지우로? 아니. 나는 웃었다. 강서연은 아니지만 박지우도 아니야. 새 이름을 지으려고. 어떤 이름? 아직 몰라. 근데 곧 알게 되겠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냥 지우로 살래요. 왜요? 30년 동안 지우였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익숙해요. 그래요. 우리는 할머니 묘 앞에 섰다. 국화꽃을 올렸다. 나는 묘 비에 손을 얹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우리 화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우도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예요. 미안해요.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우릴 둘 다 사랑한 거였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고마워요, 할머니.
평생 저를 지켜줘서 우리는 함께 절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1년 후, 가을이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앞에 섰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튜디오 온. 내가 6개월 전에 연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표님. 직원 2명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다. 발신자 박지우. 제목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당연하죠. 몇 시에? 답장이 바로 왔다. 6시. 할머니 집 앞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오후 6시. 할머니 집.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할머니 집은 이제 빈집이었다. 우리는 팔지 않기로 했다. 가끔 이렇게 와서 청소하고 추억을 되새겼다.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우가 뛰어오고 있었다. 지우 씨. 우리는 포옹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바빴죠? 엄청요. 가게 오픈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오픈이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꼭 와야 해요. 당연하죠. 지우는 이제 한과 가게를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그 가게를 할머니의 한과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할머니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여기 오면 할머니 생각나요. 지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할머니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여기요. 고마워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연 씨. 응?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응.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요?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외롭고 가끔 불안하고. 근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어요. 처음으로.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살고 있어요. 준혁 오빠는 어때요?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요. 많이 좋아요? 엄청요. 지우가 웃었다. 오빤 정말 다정해요. 매일 출근할 때 커피 사다 주고 퇴근하면 데리러 오고. 좋겠네요. 미안해요. 서연 씨 약혼자였는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 오빠는 애초에 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우 씨 사람이었죠.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결혼하면 저 꼭 불러줘요. 줄에는 못 써도 하객으로라도. 지우가 웃었다. 당연하죠. 당신은 제 유일한 가족인데. 유일한 가족.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저도요, 지우 씨. 당신도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시 포옹했다. 저녁 8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동네 식당. 여기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할머니랑 자주 왔었는데. 우리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메뉴를 주문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지우가 물었다. 글쎄요. 아마 우릴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음식이 나왔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맛있다. 진짜요.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식사를 하던 중 지우가 말했다. 서연 씨, 저 다음 달에 부산 가요. 부산? 왜요? 엄마 만나러요. 나는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짜요? 네. 이지은 씨가 연락했어요. 저번에 당신이 찾아갔다는 얘기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밥 먹자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지우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서연 씨는요? 요즘 누구 만나요? 아니요. 아무도. 왜요? 예쁜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글쎄요. 나는 웃었다. 일단 저부터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30년 동안 강서연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진짜 제가 누군지 찾아야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 비야? 우산 없어요? 네. 서연 씨는요? 저도 없어요. 우리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어떡하죠? 그냥 뛸까요?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집까지 10분 거리. 비를 맞으며 뛰었다. 으악, 너무 추워요. 빨리 뛰어요. 우리는 웃으며 뛰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흠뻑 젖어 있었다. 하하, 완전 물에 빠진 생쥐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현관에서 옷을 짜냈다. 들어가서 말릴까요? 좋아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지우가 수건을 가져왔다. 여기요. 고마워요. 우리는 머리를 말리며 웃었다. 오늘 재밌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저도요. 가끔 이렇게 만나요. 우리, 당연하죠. 우린 가족인데. 가족. 지우가 그 단어를 음미하듯 말했다. 평생 꿈꿨던 단어예요. 이제 있잖아요. 저. 고마워요, 서연 씨. 저야말로요. 우리는 포옹했다. 비 오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렸다. 따뜻한 순간이었다. 2주 후, 지우의 한과 가게 오픈, 할머니의 한과, 간판이 새로 걸렸다.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축하해요, 지우 씨. 고마워요, 서연 씨. 지우는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준혁도 와 있었다. 축하해, 지우야.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서연아. 준혁이 나를 불렀다. 응? 고마워. 지우를 용서해줘서. 그런 말하지 마요. 나는 웃었다. 우린 다 피해자였어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고마워. 지우 잘 챙겨줘요. 그럴게. 준혁이 지우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가게를 둘러봤다.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가게는 우리 할머니께 바칩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지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픈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나와 지우, 그리고 준혁만 남았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지우가 우리를 봤다. 오빠는 가게 인테리어 도와줬고 서연 씨는 로고 디자인 해줬잖아요. 당연한 거죠. 나는 웃었다. 우린 가족인데. 가족.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 이 단어를 듣고 싶었어요. 준혁이 지우를 안았다. 이제 있어. 우리가.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할머니. 나는 속삭였다. 이제 우린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우였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야말로요. 당신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답장이 바로 왔다. 서연 씨도 꼭 행복해야 해요. 약속? 약속할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직 확신은 없다. 가끔 외롭고 가끔 불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이야. 나는 속삭였다.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 그리고 그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3개월 후 할머니 기일. 우리는 할머니 묘 앞에 모였다. 나, 지우, 준혁. 그리고 이지은 씨도 왔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께 절했다. 국화꽃을 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묵념했다. 할머니. 지우가 입을 열었다. 저 요즘 행복해요. 가게도 잘 되고 오빠도 잘해주고. 그리고 서연 씨랑도 자주 만나요.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나도 말했다. 할머니, 저도 잘 지내요. 제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지은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이지은이에요. 지우이.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우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절했다.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묘지를 나오는 길. 지우가 말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다 같이. 좋아요.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찍을게요. 아니요, 오빠도 같이 찍어야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는 분한테 부탁하면 돼요. 우리는 지나가던 할머니께 부탁했다.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우리는 함께 섰다. 나, 지우, 준혁, 이지은 씨. 4사람.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우리는 사진을 확인했다. 와, 잘 나왔어요. 정말요?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야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하나 인쇄해서 사무실에 걸게요.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작업실에 있었다. 새 프로젝트 작업 중이었다. 제목 2개의 인생. 내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 시리즈였다. 바뀐 2아기.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만나게 된 이야기.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배경에는 할머니의 실루엣. 완성.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여보세요? 서연 씨,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작업 중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영감이 떠올라서요. 그래요? 근데 말이에요. 응?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요? 오빠랑 저랑 집들이 하기로 했거든요. 오빠랑? 네.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꼭 와야 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갈게요. 약속이에요. 약속?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그림을 봤다. 두 여자, 바뀐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답을 알았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1년 후, 할머니 집 앞. 나는 다시 할머니 집 앞에 섰다. 2년 만이었다. 이제 이 집은 팔기로 했다.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보다 새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기 위해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났다. 할머니. 거실을 둘러봤다. 할머니의 흔적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시계. 모두 그대로였다. 할머니 방으로 갔다. 벽장을 열었다. 상자가 있던 그 자리. 이제는 비어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나는 벽장 안쪽을 만졌다. 그때 뭔가 느껴졌다. 이게 뭐지? 벽장 뒤쪽에 작은 틈이 있었다. 손을 넣어 당기자 판자가 열렸다. 비밀 공간이었다. 그 안에 작은 편지 하나가 있었다. 서연아, 그리고 지우야. 이 편지를 찾았다면 너희는 이미 화해했겠구나. 할머니의 글씨였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우리 손녀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찾을 때쯤이면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겠지. 그리고 너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겠지. 할머니는 그걸 믿어. 이 편지는 할머니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야. 너희 둘 다 사랑했어. 똑같이 혈연이 있든 없든 너희 둘 다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였어.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은 비겁했을지 몰라. 하지만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이제 할머니의 짐은 내려놓고 너희 각자의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그리고 가끔 할머니를 생각해줘.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손녀들아. 부디 행복해. 할머니가. P.S. 이 집은 팔아도 돼. 새 가족이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처럼. 편지를 다 읽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덕분에 우린 행복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여기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였다. 여기요. 지우가 들어왔다. 뭐 하고 있어? 왜 울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할머니가 또 편지를 남기셨어요. 지우가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같이 울었다. 우리는 할머니 방 바닥에 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다. 할머니,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릴, 응,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할머니 집을 나왔다.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줬다.
젊은 부부였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을 떠났다.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미소 지으며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나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가볼게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가요. 우리, 응,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